올해도 일본 의치약수 및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EJU 수험 준비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도 메디로 유학의 화학 수업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강, 농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도라고 하는 챕터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물질을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 용질을 넣어가지고 잘 섞어서 잘 녹이게 되면 용액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배운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을 이 용매에다가 얼마만큼 녹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농도죠. 하지만 우리가 이 고등학교 이 일본 입시 화학에서 농도라고 할 때는요, 좀 여러 가지 단위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 농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굳이 이제 녹이는 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설탕 그리고 소금과 같이 그 고체 물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딱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복잡스럽긴 할 건데, 이제 고체뿐만이 아니라 액체, 그리고 기체까지도 녹일 때 어떠한 법칙들이 작용을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좀 보면서 상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정도의 난이도의 이제 챕터가 되겠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물질 녹여본 적 있잖아요?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소금물 한 번쯤 만들어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잘 먹는 커피 믹스 같은 거 본 적 있으면 커피 믹스 이렇게 따뜻한 물에 녹여서 마셔본 적도 있을 거니까 어느 정도 상상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저의 편견이라면 편견일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모두들 잘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주의해서 이번 강의를 들으셔야 되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처음 보는 물질들을 녹일 수도 있으니까요. 좀 정의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어떤 물질을 잘 녹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도 농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 농도의 단위가 조금 여러 개가 있다고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단위별 차이점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먼저 가이드라인 잡아 드리고, 여기까지 서론으로 해서 이제 다시 또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요, 오늘 농도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죠. 즉 용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용액 어떻게 만드는 거더라? 라고 하는 거 조금 더 깊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게 될 거는요, 전해질과 비전해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비전해질이 이해가 되는데요.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소금, 염화, 나트륨과 같은 것이 물에 녹잖아요. 물에 녹을 때 어떻게 녹느냐? 나트륨 이온 Na 플러스와요, 그리고 염화이온 Cl-이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용액 속에서 용해된 물질을 가지고요, 우리가 양이온 또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 전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전리라고 하게 된다 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전리되는 물질, 물에 녹아서 전리되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전해질이라고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물에 녹는 물질 중에 음이온, 양이온으로 나뉘어지는 물질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나뉘어져야만 물에 녹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리를 하지 않고도 물에 녹는 물질을 우리가 비전해질, 물에 녹더라도 전리되지 않는 물질을 비전해질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해질과 비전해질 둘 다 물에 녹는 물질인데 전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물질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해질, 비전해질이 용질로서 물에 녹게 되는데요. 이렇게 녹는 거 우리가 용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요. 액체의 다른 물질이 분자 또는 이온 등의 미세한 입자로 나뉘어서 녹아서요. 균일하게 섞인 걸 갖다가 우리가 용해된다, 용해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미세한 입자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또 균일하게 섞인다 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배웠지만요. 이런 용액을 만들 때는요. 액체 속에 녹아든 물질을 용질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녹인 액체를 용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용매 중에서 여러 가지 용매가 있는데 이때 사용된 용매가 물인 용액의 경우에는 수용액이라고 부르게 된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앞으로 알아볼 용액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수용액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는요 고체 용액, 용해라고 하는 이제 고체 물질을 녹이는 것을 예시로 이 물질이 물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용해가 되는 거야 라는 이제 그 이미지를 분자 단위에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고체 덩어리 있죠? 이거를 한번 녹인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해질은요, 각 이온이 있죠.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온들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있는데요. 이렇게 물 분자에 둘러싸이게 되면서 녹게 되는데 이러한 녹는 것을 조금 더 화학적인 표현으로 수화라고도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면서 좀 정확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자면요. 봅시다. 이 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매, 물 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꽉 채워뒀고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NaCl 결정이 있죠. 소금 결정을 녹여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우리가 물 분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물 분자는 지금 써져 있진 않는데 여기에 H 수소고요. 여기에 O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 물 분자가 NaCl 결정 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배웠던 게 있죠. H2O라고 하는 분자 구조를 한 번만 다시 보고 조금만 더 보고 설명을 해봅시다. H2O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으면요. 우리가 이제 극성에 대해서 배웠죠. 조금 더 제대로 이제 루이스 모델로 그리자면 이렇게 전자 쌍도 있어야 됩니다. 비공유 전자 쌍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 쌍도 전자 쌍이고 각각의 전자 친화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극성이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이 H2O라고 하는 분자는 전체적으로는 극성 분자인과 동시에 이 산소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H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극성 분자가 이 H2O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거나 잘 기억을 해 주신다면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좀 잘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가 이 물 분자가 NaCl 결정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요. 사실 NaCl이라고 하는 건 Na 플러스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이 각각의 것들이 물 분자가 접근을 하게 되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물이 쫙 얘네 근처에 달라붙게 돼요. 이거를 각각 이렇게 좀 줌인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Na 플러스 이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빨간 색깔 산소 분자가 접근을 해서 정전기적 인력, 왜 Y? 산소가 플러스니까, 산소가 마이너스니까,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어요. 산소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 플러스 전하와 이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땡겨 서로 인력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Na 플러스가 결국엔 뭐예요? 물 분자에 의해서 갇히게 되고, 이 물 분자랑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 뿔뿔이 잘 섞이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NaCl이 녹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반대로 Cl-이온은 어떻게 그러면 이 수화 혹은 융해가 되는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이번엔 반대로 이 물 분자는 극성 분자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반대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Cl-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 H 플러스 전하, 플러스의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 쪽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지게 되고, 이것도 결국에 물에 의해서 둘러싸이면서 수화가 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융해가 돼서 결국에 균등하게 섞이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갖다가 우리가 용액이다 라고 부르게 된다 라는 거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해질이 어떻게 녹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그냥 소금 생각하시면서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전해질 이외에도 이제 수크로스, 자단과 같은 물질, 비전해질도요, 잘 녹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비전해질 물질은 그렇다면 이 Na 플러스 Cl-와 같이 수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요. 조금 이제 정전기적 인력이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처럼 100%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거나 100% 마이너스 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는 있지 않지만, 이렇게 물처럼 어느 정도 이제 이온까지는 아니더라도 극성을 띠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 극성에 의해서 분자가 물 분자와 결합을 하고 수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결국에 수화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극성 분자라고 한다면 물에 잘 녹는다. 하지만 이온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극성 분자, 그러니까 이온이 아닌 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화가 되고 녹을 수는 있으나 전해질이 아닌 비전해질로 써놓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과정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이것과 동일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용해가 된다라고 부르는 것인지는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체 용해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있어서 그냥 바로 눈에 들어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부터 녹일 용질을 좀 바꿔볼게요. 아까 전에는 우리가 고체를 녹이게 됐는데요. 이번엔 무엇을 녹일 것이냐면요, 액체를 녹일 것입니다. 그래서 액체와 액체가 서로 용해가 되게 되면 요 아래 세 가지 성질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액체와 액체를 섞을 때 그럼 누가 누구를 녹이는 거야? 라고 해서 용질과 용매의 역할을 각각 어떻게 정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거에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요, 제가 어디다가 정리를 해뒀냐면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액체와 액체끼리 섞을 때는요, 물질량이 많은 쪽이 용매가 된다 라고 해서요, 그냥 더 많은 놈이 더 조그마한 놈을 녹인다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서요, 어떤 물질이 조금 더 뭐 결합적 성질이나 극성 분자다 뭐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되게 간단하게 더 많은 놈이 더 조그만 놈을 포용하고 있다, 녹였다 라는 식으로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릴까봐 먼저 정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뭘 볼 거냐면요, 요 세 가지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봤던 내용이라면 봤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 극성 분자끼리는
섞이기가 쉽더라. 이거는 뭐냐면 다음 거까지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극성 분자끼리는 극성 분자끼리 서로 섞이기가 쉽고요. 다음 무극성 분자끼리도 서로 섞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극성과 무극성 분자는 서로 섞이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딱 한 가지 예시 들면은 얘기 끝납니다. 기름과 물이죠. 기름 vs 물. 기름은 누구나 알고 있는 무극성 분자고요. 물은 이제까지 수업 들었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극성 분자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뭐 크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 다른 예시도 되게 많지 않나요, 선생님? 쌤? 이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 시간에 우리가 공유 결합 같은 거, 이제 분자의 구조 등을 좀 알아봤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러한 조건에 만족을 하면 극성 분자다. 그리고 그 분자의 구조를 읽는 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가능하면 앞으로 새로운 물질이 나왔을 때 그 화학 구조식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구조식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은 무극성일까 혹은 극성일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 문제 풀면서 외우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분자 구조까지 전부 다 읽을 수 있는 상태에서 외우는 게 아무래도 암기가 조금 더 잘 되겠지만요. 시간이 없다라면 결국에 암기는 암기이기 때문에 효율 좋게 암기만 하실 수 있으면 어떤 방식이든지 자기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액체끼리의 용액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액체끼리의 용액 거의 다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걸로 돌아가가지고 고체를 녹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원래 후반에 나왔어야 되는 개념인데 이왕 한번 나온 거 보고 나중에 또 배울 때 복습할 때 좋으라고 여기다가 좀 플러스 알파성 지식을 하나 넣어뒀습니다. 지금 제가 플러스 알파성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절대 스킵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맨 마지막에 평형이라고 하는 챕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양론에서. 이 평형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서 중간중간에 이런 파트별로 예시가 나왔을 때 사실 여기도 평형이 존재했어 라고 하는 걸 앞으로도 계속 던지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런 게 평형이구나 라고 하는 걸 들으시면서 가야 마지막에 평형이라고 하는 개념 한 번에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어렵냐고 하면 또 그렇진 않으니까 따라오실만은 할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체를 녹이든 해가지고 수용액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런 수용액을 꽉꽉꽉 용지에 녹일 수 있을 만큼 꽉 최대한으로 녹이면 우리가 어떤 용액이 되죠? 포화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포화수용액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용액 평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이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평형이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설명할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편안하게 들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미 꽉 용지를 최대한 넣어둔 이 포화 수용액에요, 용지를 조금 더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일정량의 용질이 용해가 되어서 녹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녹긴 녹는데 그러면 포화 용액에다가 원래 더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이 좀 어렵네. 역시 용해를 처음 배울 때는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액이 있고요. 이미 이 내부에 NaCl을 막 많이 녹여가지고 포화 수용액, 더 이상 녹지 않는 용액, 용질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용액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근데 포화수용인 거 알겠는데 일단 나 고체 좀 더 넣어볼게 해가지고 NaCl을 툭 하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넣었더니요, NaCl이 들어는 갈 거예요. 요렇게. 근데 얘가 녹느냐? 아니요. 저희 눈에는 안 녹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냥 고체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될 거냐면요, 사실은 이 친구가 녹고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가서 물이랑 만나면 수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이 결정은 조금씩 녹기는 합니다. 그럼 왜 우리 눈에는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 친구가 녹음과 동시에 이 근처에 있던 이 용질 분자들 있죠? 이 입자들이 다시 결정화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녹는 속도와 이 입자가 다시 결정이 되는 속도가 같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요,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용해평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물질을 녹이다가 더 이상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원래 물질 자체가 녹는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녹아야 되거든요. 단지 너무 많이 녹으면 얘네가 다시 입자끼리 부딪히면서 결정을 만들어서 고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도 있었다. 그래서 녹긴 녹는데 다시 돌아가니까 녹는 속도와 돌아가는 속도가 같으면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게 요 용의 평형이고,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글로써 적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요, 이런 수용액 배울 때 평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 번이라도 좀 보고 가느냐 안 보고 가느냐가 이후에 있어서 수업할 때 좀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물체를 녹일 때 고체를 녹일 수도 있고 뭐 액체를 녹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해질, 비전해질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뉘어진다 뭐 이런 것까지 배워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오케이, 우리가 물이 녹는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았고요. 알겠는데 이제부터는 그럼 녹을 때 얼마나 잘 녹아 라고 하는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용해도를 알아볼 때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도 써져 있는데 고체 용해도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고체 물질의 용해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뒤에 넘어가서는 기체라고 하는 이제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는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액체는 딱히 용해도 이런 걸 우리가 배우진 않을 거예요. 안 배우니까 좋죠?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체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체의 용해도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의가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단위의 질량을 가지고 우리가 고체의 용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물 100g에 물 100g에 용질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거를 xg만큼 녹일 수 있는데, 이 x라고 하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뭔 소리예요? 용해도가 높아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다 라는 식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제 우리가 물질을 녹일 거예요. 근데 물질을 녹일 건데 아무 물질이랑 녹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물질을 녹일 때는 총 두 가지 물질이 존재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저 용해도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좀 껄끄러운 이제 고등학교 화학에서의 그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수화순이? 너 물질 수화수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구리 2, 오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화학식으로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기서 2라고 하는 건 산화수를 의미하는 건데 이후에 배울 거여서 아직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물질이나 탄산나트륨 10수화물이라고 하는 Na2CO3 10H2와 같은 물질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물질과 같이 염루의 결정에는 물 분자를 포함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 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소리냐면 우리가 Na2CO3 탄산나트륨이면 탄산나트륨이고 황산구리 CuSO4면 CuSO4지 왜 우리가 굳이 여기에 중간에 동그라미 곱하기도 아니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기하면서 H2O가 몇 개씩 들어가 있느냐 라는 식의 화학식을 쓰나요? 라는 건데 이거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결정이 있잖아요. 화학 이런 용액의 결정이 있을 거잖아요. 이 결정 사이사이에 이제 물 분자가 껴져 있는 경우 지금 이 빨간 색깔이 물 분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네모나게 결정 구조였을 거잖아요. 이 결정 구조 사이사이에 물 분자가 껴있는 경우에 우리가 저런 아까 전에 화학식처럼 표기를 하게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수화수 혹은 결정수라고 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물 분자들을 수화수 혹은 결정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수화수를 가진 물질을 수화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러한 물을 중간에 포함하지 않는 분자 구조를 가진 것들을 무수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 결정 구조 사이사이에 물이 껴져 있느냐 혹은 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이로 우리가 용해도를 계산을 할 때 물질을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용해도를 표현하게 되냐면요. 이 수화물에 대한 물에 대한 용해도는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무수물의 용해도를 나타낸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좀 말이 어렵게 써져 있어요. 단순하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무수물의 용해도를 나타낸다라고 해가지고요. 무수물 기준으로 물이 섞여 있지 않은 물질이 얼마만큼 녹을 수 있느냐라고 보게 되고요. 만약에 그러면 수화물이면 어떤 건데? 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100g이 있으면 사실 한 98g 정도가 무수물이고 잘 안 보이네요. 98g 정도가 무수물이고 예를 들어서 2g 정도가 물이었다라고 치면요. 우리가 녹인 이 수화물을 100g짜리 용매에다가 녹여보았다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용매가 100g에 물질이 100g 녹인 줄 알았는데 삐빅 그게 아니라 사실은 102g짜리 용매에 98g짜리 무수물이 녹였구나 라는 식으로 용해도 계산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해도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 무수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화물은 이런 식으로 물이 얼마만큼 포함이 되어 있어서 결국에 이 우리가 용액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물이 얼마만큼 있는 거지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플러스로 물이 요만큼 있던 거니까 실질적 무수물의 질량은 몇 그램이지? 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계산을 한 다음에 용해도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번복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배워봤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 푸는 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저랑 한번 보시고 먼저 개념부터 조금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런 것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결국에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성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이제 물속에 녹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물질이 많이 녹을 건데 녹을 수 있는 물질은 많이 존재할 건데요. 녹는 정도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걸로 녹는 정도, 얼마나 잘 녹니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그래프가 이 친구 되시겠습니다. 기준점을 어떤 걸로 잡으면 좋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먹을 수 있는 소금, 식염이라고 하는 걸 기준점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업계 표준이라고 해야 되나? 고등학교 표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가장 잘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얼마만큼 잘 녹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 상상이 가서 저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제 식염 같은 경우에는 X축 온도를 올렸을 때 Y축 이 식염이라고 하는 고체의 용해도가 이 정도 기울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게 되면 사실상 평평해요. 안 바뀐다는 소리죠. 그래서 식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더 뜨거운 물에 잘 녹는다라고 배우긴 했는데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막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물질은 아니더라. 근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친구들 이제 예를 들면은 염화 칼륨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칼륨이라고 하는 건 K예요. K 플러스죠. 그래서 식염수라고 하는 게 NaCl이었다면 KCl이라고 하는 염화 칼륨은요. 이제 온도가 좀 낮을 때는 온도가 낮은 구간에서는요. 어떻게 돼요? 용해도가 소금보다 작아요. 근데 온도가 이제 한 30도를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용해도가 식염보다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물질에 따라서 또 그 물질이 어떤 온도의 용매에서 녹느냐에 따라서 이 용해도가 천차만별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그래프를 외우시기는 하면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거 통째로 외우세요 라고 하면 외우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일단 해주셔야 되는 건, 물질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용해도가 다 달라지는 정도도 다르고, 그냥 처음부터 고유적인 이 용해도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두 가지 키포인트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재유에서는 이 관계를 외워라 라고 하는 건 안 나옵니다. 단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지원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대학에 따라서는 이것을 좀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라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할 건데 본고사 가서 혹시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경고 정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서 용해도에 대해서는 다 알아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용해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좀 테크닉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닉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냥 시험에 나오는 개념이라는 거니까요.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을 어떻게 응용하는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풀면서 배우는 거니까 일단 개념부터 다 넣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테크닉의 이름은요. 재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물에다 녹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녹죠. 근데 얘를 이제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됐었어요? 물질의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질산칼륨 KNO3라고 하는 이제 물질이 있다면 얘는 온도가 낮았을 때는 용해도가 엄청 낮다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엄청 용해가 잘 되게 되죠. 용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라는 특징을 가진 물질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물에다가 이 KNO3라고 하는 걸 녹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친구가요. 따뜻한 물에는 잘 녹았을 거예요. 그죠? 따뜻한 물에서는 용액이 이렇게 잘 녹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친구를 냉장고에 넣어줍시다. 잘 녹았어. 오케이. 잘 녹았구나.
좋구나 라고 해서 이제 넣어줄 건데, 잘 녹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냉각을 할 겁니다. 이제 냉장고에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조그맣게 결정이 생기고 뭐 조금씩 녹아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직. 근데 결정이 다시 생기잖아요. 이 결정이 다시 생기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재결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원래 고치였던 걸 녹여서 결정 상태인 것을 용질 이렇게 잘 녹였는데 입자 상태로 분리를 시켰는데 다시 결정을 만든다라고 해서 재결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게 되는 현상인데, 왜 생긴다?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 차이가 큰 경우, 즉 용해도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결정이라고 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더라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결정을 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냉각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두 번째, 농축법이라는 거 하는 것도 존재는 합니다. 이 농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을 경우에요. 예를 들면요, 이제 온도에 따라서는 잘 용해도가 안 바뀌는 뭐가 있었어요? 식염 같은 거, NaCl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얘네는 냉각을 시킨다고 해서 용해도가 크게 업, 다운 되진 않을 거니까 온도를 바꿔봤자 재결정은 안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요, 용해도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물체가 물이 얼마나 잘 녹느냐 라고 하는 성질은 안 바뀔 건데요, 우리가 용매의 양 자체를 증발시켜가지고 줄여버리는 거예요. 즉 물의 양을 줄여버리면 물이 100g당, 예를 들어서 농축법이라고 하는 건 용해도라고 하는 게 용질 Xg이 용매 100g에 녹는 건데, 그래서 즉 퍼센테이지인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용매가 이제 200 있던 거에서 용매를 한 50 정도로 바꿔버려. 확 150g 정도를 증발시켜서 없애버립니다. 그럼 이때 녹을 수 있는 용질이 예를 들어서 한 40g 정도 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00분의 40이니까 100g당 20g씩 녹을 수 있어서 총 몇 퍼센트 녹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용해도는 원래 20% 정도였던 거죠. 그러면 용해도는 안 바뀔 거잖아요. 똑같이 용해도는 20%일 거예요. 어라라? 근데 용매의 양이 50g으로 적어졌네? 그러면 용매 50g에 0.2 곱하면 20% 녹아 있는 거죠? 그러면 즉 10g 정도 녹아 있을 수 있는 건데, 용질이. 그래서 물을 150g을 증발시켜 버리니까 용질 40g 중에 10g밖에 못 녹는 양의 물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남은 40 빼기 10 해가지고 남아있는 용질 30g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재결정돼서 나와야죠. 이렇게 재결정이 다시 돼가지고 고체 상태로 다시 물 밖으로 톡 튀어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석출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을 경우에는 그냥 물 자체를 증발시켜서 용질을 결정으로 석출시키는 재결정, 농축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실제로 예시가 이제 식염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바다에 염전 가게 되면 물 증발시켜가지고 염전에서 이렇게 물 쭉쭉 빼주면서 맨 마지막에는 원래 꽉 차있는 그 해수였는데, 해수가 다 줄어들고 나면, 다 증발이 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게 그 고체 덩어리 소금 얻을 수 있었죠. 그게 결국에 농축법이거든요. 라고 해서 실제 사례가 이런 식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더라 라는 것도 좀 알고 상상하면서 들으면 생각보다 좀 재밌네.
라는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간단한 개념들 전반적으로 알아보았고요. 이제 개념들 알아본 거 가지고 문제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봐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어려운 문제 하나 풀어보자면요. 이제 수화수를 포함하지 않는 물질의 석출이라고 해가지고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안 어려워 보이는 거 해가지고 예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질산칼륨 NO3 칼륨이 KNO3네요. K니까 이제 K 플러스 이온과 NO3 마이너스 이온이 합쳐진 상태의 염입니다. 이제 여기서 왜 질산인데 NO3 마이너스를 바로 알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이제 질산이라고 하는 것이 HNO3라고 하는 식으로 써져 있는 산인데요. 얘가 물에서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이온으로 전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전해질입니다. 산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전부 다 전해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H 플러스 이온이랑 이런 식으로 분해되는 물질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건 미리 알아두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외워서 이렇게 바로 식 썼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요, 20도씨에서 31, 40도씨에서 64, 60도씨에서 109, 90도씨에서 169, 80도씨에서 그래서 90도씨에서 이제 169다라고 써있어가지고 살짝 헷갈렸는데 20, 40, 60, 80이에요. 이거 잘못 쓴 겁니다. 문제 못 푸는 줄 알았네. 그래서 80도씨에서 169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을 100g에 녹인 용액을 20도씨까지 냉각을 시켰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여러가지 질문을 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이러한 상태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질산칼륨이 최초로 결정이 되어 석출이 되는 온도는 몇 도씨와 몇 도씨 사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다 라는 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2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31, 40도씨에서는 64, 이제 60도씨에서는 109, 80도씨에서는 169다 라고 하는 거 좀 써주시고, 지금 상태는 80도씨에서 물 100g에 질산칼륨을 100g을 녹였었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80도씨에서 용해도가 169였으니까 원래는 물 100g에 얼마까지 낼 수 있는 거예요? 최대 169g의 질산칼륨까지는 녹일 수가 있었는데 100g밖에 안 넣었으니까 전부 다 녹았을까요? 안 녹았을까요? 전부 다 녹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전부 잘 녹았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포화 수용액일까요? 아니면은 불포화 수용액일까요? 당연히 불포화 수용액일 겁니다. 왜냐면 169g까지 녹일 수 있는데 100g밖에 안 녹였잖아요. 아직 69g 더 녹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꽉꽉 채워서 녹인 게 아니니까 불포화 수용액인 것도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 친구를 이제 80도씨에선 이랬는데 몇 도씨까지 냉각시킨대요? 20도씨까지는 냉각을 시키도록 하겠대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20도씨 때는 원래 용해도가 몇이에요? 용해도가 31입니다. 그러니까 질산칼륨 100g이 절대로 다 녹을 수가 없네요. 왜? 물 100g 때
31g까지밖에 못 녹이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이 상태에서 80에서 20도까지 내릴 건데 중간 온도대가 있을 거잖아요. 이 중간 어디선가에서부터 결정이 석출이 돼서 나올 건데 그 온도가 대략 어느 정도일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거죠. 우리가 물 100g에 지금 질산칼륨 100g만큼 녹였는데 이 용해도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지점을 찾아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되는 지점 혹은 되는 구간을 찾아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구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되게 간단하거든요. 60도씨에서 109다. 100보다 조금 높다라고 알려줬고 40도씨가 그것보다 떨어져서 64다. 10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20도까지 안 가더라도 한 60에서 40 사이? 사이 구간에서 어떻게 될 거다? 최초로 결정이 석출이 될 거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하려고 개념 설명하는 거 했고요.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용해도가 100 이하가 될 때 100g에서 100질량 이하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때 이 용질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거 바로 개념적으로 툭 하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도까지 냉각을 했을 때 몇 g의 결정이 석출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간단하죠. 우리가 20도씨에서는 용해도가 몇이라고요? 31이라고요. 즉 용매 100g에 용질 31g까지밖에 못 녹인다고요. 근데 지금 몇 g 들어있다고요? 질산칼륨이 지금 용질이 100g이나 들어가 있다고요. 얘는 얼마나 이제 용질 31g이라고 하는 맥시멈 최대 수용치를 초과한 거예요? 69g만큼 지금 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69g만큼 석출돼서 나와서 딱 31g만큼 남아있으면 얘는 최대치 용해도만큼 잘 녹을 것이고 그걸 초과한 양인 69g만큼은 빠져서 석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요. 금방 토독 하는 계산으로 풀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 2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예시 1번까지는 좀 쉬웠잖아요. 이제 예시 2번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여서 복잡해지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시 1번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륨의 용도 KCl의 용해도는 이제 80도씨에서 51.3, 10도씨에서 31.2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이고요.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80도씨 염화칼륨의 포화 수용액의 302.6g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10도씨까지 냉각시키면 과연 몇 g의 결정이 석출이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 전반 80도씨의 염화칼륨의 포화 수용액 302.6g이 몇 g의 용질이 있고 몇 g의 용매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용액의 구성 요소를 좀 하나하나 분해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요. 이제 8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51.3이다라고 알려줬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요. 용액의 용질이
이러한 비율로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비례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이 문제를 좀 편안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걸로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용액이 지금 이 용해도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용해도 51.3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용매 100g당 용질이 51.3g만큼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즉 용해도가 51.3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이 용액 100g 더하기 용질 51.3만큼 해서 151.3g만큼의 용액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용액의 용질이 51.3g만큼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비례식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화 수용액이 302.6g이 있다라고 하면 용질이 몇 그램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저 비례식을 응용하면 금방 풀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용해도는 지금 물질이 바뀐 게 아니어서 이 비례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례식을 푸시면 된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결국에 151.3분의 51.3은 302.6분의 x다. 그래서 x는 302.6 곱하기 51.3분의 151.3이 되겠죠. 그럼 용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 걸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102.6g만큼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산을 계산기로 하긴 했는데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계산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서부터 계속 손으로 계산하는 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화 수용액에는요, 용질이 102.6g만큼 들어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가 용매일 거니까 용매가 200g만큼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용해도로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용매가 100g에서 200이 됐다라고 하는 곱하기 2니까 51.3 곱하기 2 해보면 102.6 맞네, 계산 깨끗하게 나온 거 맞네 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이 포화 수용액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0도씨까지 냉각을 시켰을 때 몇 그램 속출되느냐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파트인 10도씨까지 냉각시켰을 때의 파트를 알아보게 되면요. 10도씨에서는 지금 용해도가 31.2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를 지금 다 이따가 써려고 하니까 칸이 모자라서 좀 줄일게요. 그래, 두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두고요. 두 번째 파트인 10도씨를 냉각시키면 몇 도 얼마만큼 나오냐라고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10도씨 때에 지금 용해도가 31.2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뭐예요? 용매가 100g당 용질은 31.2g까지 밖에 못 녹인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상황이 아까 80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200g에 102.6g만큼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온도를 내려줄 거니까 결국에 이 10도씨에서는 용매가 200g일 때
60 곱하기 2니까 62.4g의 용질까지밖에 못 녹여요. 용해도에 의해서. 그럼 현재는 이런데 냉각을 시키고 난 다음엔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요만큼밖에 못 녹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2.6g이라고 하는 것만큼 녹였었는데 녹을 수 있는 게 62.4g까지밖에 못 녹이니 이 차이만큼은 석출이 돼서 나와야 되죠. 즉 얼마만큼 나오게 되냐? 40.2g만큼이 재결정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스러운 계산을 한번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요 결국에 키포인트는 이 비례식 세울 수 있니 없니 기 때문에 이 비례식 원리만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나머지 문제 다 크게 문제없이 풀 수 있는 게 이 용해도 파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80도씨의 염화칼륨을 이제 151.3g만큼의 포화 수용액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번에는 물을 50g을 먼저 증발을 시키고요. 그 후에 용액을 10도씨까지 냉각을 시켜서 총 2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즉 2배로 귀찮아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까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도씨의 염화칼륨은 포화 수용액이 151.3이다. 그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포화 수용액 까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까보도록 할게요. 80도씨에서의 지금 용해도가 51.3이라고 해서 용매 100g당 용질이 51.3g만큼 들어가 있게 되는 그러한 온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좀 착해요. 포화 수용액이 151.3g이래요. 즉 용매 100g에 용질 51.3 딱 넣으면은 151.3g이죠. 그래서 용해도 정확하게 딱 맞춰가지고 포화 수용액 잘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나중에 좀 이런 문제에 적응이 되면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냐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포화 수용액 즉 꽉꽉 채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용매 100에 용질 51.3g일 때가 정의상 포화 수용액인 거니까 라는 식으로 비례식 좀 안 쓰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초심자잖아요. 운에 맡기지 마시고 비례식부터 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여기서 첫 번째 뭘 할 거냐, 50g 증발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50g 증발시키고 나서 용매랑 용질이 각각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봐야겠죠. 용매가 50g 될 거고요. 지금 용질이 51.3g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까지는 금방 우리가 계산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넘어가서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후에 수용액을 10도씨까지 냉각을 시킨다. 그때 몇 g의 결정에 석출이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어려운 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크게 문제 없었는데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먼저 10도씨에서의 용해도를 알아야 돼요. 이 10도씨에서의 용해도는 아까 전에 봤는데 31.2네요. 즉 용매 100g당 용질이 31.2g만큼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뜻이네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용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0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례식을 그대로 좀 사용을 해가지고 풀어보면 똑같은 이제 비례식, 즉 비율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용매가 만약에 50g이라고 하면 용질은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즉 2분의 1인 31.2 나누기 2에서 15.6g만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뭐 이 정도는 다들 암산으로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원래 지금 이러한 용액에서는 이만큼밖에 못 녹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용매 50에 용질이 51.3g씩이나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용질이 51.3g이나 있는데 그건 당연히 물이고 15.6g 이상 넘은 거는 전부 다 토해내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결국에 얼마만큼이 석출이 되는 것이다. 암산이 안 된다. 35.7. 그래서 35.7g만큼이 석출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손으로 계산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도 같아요. 뭐 물론 저도 못해가지고 이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긴 한데, 근데 시험 문제 좀 빠바박 해가지고 잘 풀고 잘 넘어가시려면 이런 것도 좀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많이 푸시면서 계산 속도도 올리는 것까지 이제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한번 이제 이러한 수용액, 용해도를 이용한 계산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도 풀어봤으니까요. 앞에 파트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이제 진도를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공부 오래 하시면 목이랑 좀 아프잖아요. 기지개도 한 번씩 펴주시고 다음 파트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도 한 번씩 쉬어주시고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요, 이제 고체를 녹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녹일 거냐, 기체를 녹일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아래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체의 용해도는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작아집니다 라는 관계가 있어요. 기체의 용해도는 그 기체의 압력이 1.013 곱하기 12 5승 파스칼인 경우 용매 1리터에 용해된 기체의 부피를 표준 상태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값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말 그 자체로 압력을 고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온도만 바꿀 거고, 이때 녹이는 이 기체를 얼마만큼 녹일 것이냐는 이 용매의 양도 1리터로 고정을 했을 때에 얼마만큼의 기체를 녹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잡게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 정의와 경량을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줄어들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시를 어떤 식으로 많이 드냐면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를 가지고 예시를 많이 들게 됩니다. 뭔 소리냐면요,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따뜻한 콜라 많이 안 먹어봤죠. 사실 우리가 차가운 콜라가 더 탄산감이 있고 맛있다고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콜라라고 하는 이런 탄산음료는요, 탄산이잖아요. 이 탄산이라고 하는 게 H2CO3라고 하는 이제 CO2로 만들게 되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탄산음료라고 하는 거는 이 액체 음료에다가 진짜 기체 이산화탄소 CO2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탄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왜 뽀글뽀글 거리냐, 우리가 집어넣은 이산화탄소가 기체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뽀글뽀글 하는 그러한 탄산음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러한 탄산을 우리가 따뜻하게 안 먹는 이유는요, 따뜻하면 애초에 탄산이 물에 안 녹아요. 액체에 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갑게 마시게 된다 라는 식으로 뭐 이 정도 스토리만 알고 있어도
따뜻하면 탄산 빠져나가는구나. 용해도가 줄어드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기체의 용해도가 왜 이러한 트렌드를 가지게 되는 건지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가 저런 식의 크게 말하자면 이제 온도와는 저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도 말고도 압력에 따라서도 용해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를 먼저 들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성을 해보자면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면요. 활발하게 거품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거품 뭐라고 했죠? 이산화탄소라고 했죠? 즉 기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게 되면요. 뚜껑을 연다라고 하는 행위가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즉 원래는 뚜껑을 닫아가지고 대기압 쭉쭉 눌러줬었는데 툭 열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즉 압력이 낮아진다. 이때 기체의 용해도가 압력이 낮아지면서 작아졌기 때문에 거품이 CO2가 막 기체가 되면서 물에 녹지 않고 빠져나오게 된 거다라고 해서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미지로 좀 이해를 해보자면요. 요런 이미지예요. 우리가 뚜껑에 P만큼의 파스칼 압력으로 기체를 눌러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P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체 분자가 두 분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용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압력을 곱하기 2 해가지고요. 곱하기 2 해가지고요. 2P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분자가 두 개밖에 녹아있지 않던 게 정확하게 얘도 2배 곱하기 2배만큼 해서 4개만큼의 분자가 물에 녹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높게 주게 되면 바깥에서 기체를 꾹꾹 눌러서 액체 쪽으로 들어가 라는 식으로 꾹꾹 눌러 담아준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미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위에 트렌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해도가 높아져요. 압력을 높여주면. 근데 조금 더 이제 이 규칙성을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용해도가 작은 기체의 경우에는요. 일정한 온도를 고정시켜요. 왜? 온도 바꾸면은 용해도 바뀌니까요. 그래서 온도 바꾸지 않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준 상태에서 일정량의 용매의 양도 늘어나게 되면 용해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일정량의 용매와 일정량의 온도를 지켜준 상태에서 녹는 기체의 질량은 그 기체의 압력에 비례한다. 2배면 2배, 4배면 4배만큼 정확하게 비례한 만큼의 양의 기체가 녹게 된다. 라고 하는 요 관계를요. 헨리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헨리 법칙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헨리 법칙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대요. 일정량의 용매에 녹는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대요. 엄청 말이 어렵거든요. 일정량의 용매에 녹는 기체의 부피가 온도가 같다면 압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좀 많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회독할 때는 이 말이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기는 한데 제 주위에서 한 번에 이해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서 일단 이걸 외우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시도만 해보자면 녹는 기체의 질량은 증가를 하는데 압력이 커지면서 부피가 작아지게 되는 녹는 이 기체는 부피의 변화가 없다라고 본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녹는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체가 물에 녹고 나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기체는 이렇게 기체가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렇게 차지하는 기체의 부피 있죠. 그러니까 이 기체 두 칸이 차지하는 부피가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다라고 치면, 그 부피가 이렇게 두 개당 한 칸으로 일정할 것이고 이제
녹아진 이 기체는 기체가 원래 밖에 있을 땐 부피가 크잖아요. 근데 얘가 물에 녹는 순간 물 입자의 압력에 의해서 되게 조그맣게 된단 말이에요. 기체처럼 공간이 많이 차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한 칸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기체의 분자의 양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분자가 많이 녹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입자 수는 늘어나게 되는데 부피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헨리의 법칙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녹는 기체의 물질량은 그 압력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물질량을 표현할 때는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녹은 기체의 부피 자체를 볼 때는 입자의 양은 늘었어도 2개, 4개, 6개, 입자의 양은 2배씩 늘었어도 그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일정하더라 라고 하는 것도 헨리 법칙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유에 막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뭐 사실 1회독 때 무조건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면 스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념은요, 혼합기체의 용해도와 압력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녹인 기체가 혼합기체, 즉 하나의 기체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종류의 기체를 한 곳에 넣어가지고 녹인다라고 하면요, 이때 녹는 게 어떻게 녹냐? 혼합기체의 각 성분 기체를 따로따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O2랑 CO2가 섞여 있는 혼합기체의 성분 기체는 O2랑 CO2 각각의 기체죠. 이 성분 기체는 정확하게는 이 성분 기체의 용해도는 각각의 기체의 분압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O2랑 CO2가 혼합기체에서 들어가 있을 때 얘네가 나타내는 각각 기체의 압력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배우고 왔죠. CO2의 압력과 O2의 압력이 서로 상이할 건데, 그냥 O2가 지 압력 높으면 많이 녹을 거고 CO2는 낮으면 CO2는 좀 적게 녹을 거다. 그래서 압력이 전체 혼합기체에 따라서 얘네가 똑같이 녹는 게 아니라 각각 나타내는 분압에 의해서 녹는 양이 정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때도 아직까지 헨리의 법칙은 유지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O2의 압력이 2배로 늘어나게 되면 O2의 분압만큼, 늘어난 배수만큼 녹는 기체의 분자가 늘어나게 되는 건 일정하게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성분 기체별로 헨리의 법칙은 또 유지가 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어서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뒤에 가서 풀면서 또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제가 잘라놨네요. 근데 이거 안 보여드리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O2랑 이제 CO2가 섞여 있는 혼합 기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때 이제 이 O2의 분압이 5파스칼이고 CO2의 분압이 10파스칼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통에서 이렇게 물이 있을 거고, O2만 좀 색깔을 바꿀게요. O2를 이렇게 파란색, 보라색으로 하자. 보라색으로 표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분압이 7, 8, 9, 10 이고 CO2가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아까 10개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해가지고 20개 20몰만큼 있고, 이제 얘가 10몰만큼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왜 이렇게까지 이제 좀 각각 설정을 디테일하게 들어갔느냐 라고 하면,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의 수랑 압력의 수가 비례를 해요. 왜죠? PV nRT니까요. PV는 nRT에서 n이 올라간 배수만큼 P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몰수도 정확하게 비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파스칼에서 10파스칼로 곱하기 2면 10몰에서 2몰로 좀 관계성이 비례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반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자의 수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압력이 다르다. 그래서 입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 분압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있을수록 물에 더 잘 녹는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10몰일 때 만약에 CO2가 4개 녹는다라고 하면요, O2는 그의 절반이기 때문에 2개만큼만 녹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혼합기체에서의 성질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보면 아마 거의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는 마지막으로 드디어 농도 배운다고 했었죠. 농도의 정의만 한번 쭉 훑어보고 오늘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용액의 농도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알아보게 될 종류의 농도는요, 질량 퍼센트 농도입니다. 질량 퍼센트 농도는 이제 말로 하면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을 그램수로 나타낸 용액의 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라고 하는 것에 좀 가장 가까운, 좀 편안하게 외울 수 있는 그러한 표기법입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나게 되는 질량 퍼센트 농도입니다. 예를 들면요, 물 100g에 소금 25g을 녹인 용액이 총 125g이죠. 그리고 용질이 25g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주고 곱하기 100 해서 이 질량 퍼센트 농도 같은 경우는 20%다 라고 표기를 해줄 수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두 번째 이제 농도의 표기법은요,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좀 강조를 해주는 표기법인데요. 어떠한 거냐면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물질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용액의 부피 1리터의 용질의 몰수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몰 농도를 가장 많이 사용은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실험을 할 때 몰로 이제 그 화학식을 쓸 때도 아시겠지만 개수비, 반응식을 쓸 때 개수비가 몰이고, 물질량 같은 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일일이 이제 몇 그램 넣었을 때 몇 그램 나오니 이게 사실 몰비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 몰 농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거의 모든 실험에서 이런 용액 만들 때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1몰 만큼의 NaCl을 정밀하게 측정을 한 다음에 이만큼의 NaCl을 비커에 녹입니다. 예를 들면 한 500ml 정도에 녹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낸 용액을 매스 플라스크라고 하는 이렇게 선 하나 그어져 있고 정확하게 1리터를 무조건 완벽하게 정확하게 1리터만큼 넣을 수 있는 플라스크인 매스 플라스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1리터짜리 큰 용액을 만들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쓸 때 이제 몰 농도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될 건요, 질량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량 몰 농도는요, 아까 전에 봤던 질량 퍼센트 농도와 달라요. 퍼센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퍼센트,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각각 그램이었던 것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용액은 원래 100g,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질량 몰 농도 같은 경우에는요, 100g 이런 거 아니고요, 뭐다? 킬로그램 단위다. 용매가 몇 킬로그램만큼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래서 질량과 몰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러한 단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어떨 때 쓰냐, 어떤 거냐, 2g의 NaOH가 500g에 녹아있는 경우
즉 용액 500g에 2.0g의 NaOH가 녹아있는 경우를 이제 질량 모유농도로 표현을 해보자면 500g의 용액이니까 0.5kg이라고 쓸 것이고 2g의 NaOH는 뭐 나중에 다 계산해서 따져보면요. NaOH의 화학식량이 40이기 때문에 40g/몰 분의 2.0g이라고 하는 계산을 해서 얘가 0.05몰 NaOH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한 다음에 몰 단위로 이제 용질을 표현해 줘야 된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0.1몰/kg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질량 모유 농도도 구해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거의 비슷한 두 개 앞에 있던 질량 퍼센트 농도와 모유 농도를 섞어가지고 좀 넣어놓은 느낌인데 섞어놨다라기보다는 그냥 다 단독 다 다른 개체니까 좀 헷갈리시더라도 다 좀 정확하게 외워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농도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농도 뭐 단위가 이렇게 많아 귀찮아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요. 사실 다 의미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단지 왜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니 라고 하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 또 막 2시간씩 해야 돼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구나 외우자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좋은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시 문제 하나 풀면서 저 단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라는 거 한번 예시 보시고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학습 더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재유의 문제는 이런 게 나옵니다. 용액의 물질의 양을 구하여라. 즉 뭔 소리냐면요. 용질의 질량을 얼마만큼 넣었었지? 라고 하는 걸 농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 주세요. 라는 식으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되게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질량 퍼센트 농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몰 농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위에 있던 뭘 사용할 수도 있다. 질량 몰 농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은 써져 있는데 사실 이 설명은 알아서 읽어보시고요. 저는 그냥 문제 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가 볼게요. 0.5몰/리터의 수산화요. 죄송합니다. 수산화 나트륨 NaOH 수용액을 200ml가 있는 곳에는 NaOH가 곧 몇 몰 녹아 있는 것인가 몰수 구하고 또한 그 질량이 몇 g인가 라고 하는 질량까지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NaOH는요 NA가 23g, O가 16g/몰, H가 1.0g/몰이라고 해서 각각 원자량을 알려줬으니까 이 분자량을 구하는 건 23 더하기 16 더하기 1이라고 해서요 17 더하기 23이니까 40g/몰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다 쓰고 싶기는 한데 아니다 다 쓰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분자량을 구하게 되면요 수용액이 200ml 있는데 이것의 몰 농도가 몰/리터가 0.5몰/리터라고 하는 몰 농도를 줬습니다. 지금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몰 농도가 1리터당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0.5몰만큼 NaOH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그러한 농도인데 실제로 수용액의 양은 지금 0.2리터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몰수는 몇 몰인가를 이제 이 몰 농도를 이용을 해서 구해볼 수가 있겠다. 1리터가 0.2가 됐으니까 몇 퍼센트예요? 5분의 1배만큼 한 거죠. 그러면 얘도 5분의 1만큼 하면 되겠네? 그래서 X가 몇 몰이 된다? 해서 X는 0.5 곱하기 5분의 1, 0.1몰이 되겠다. 즉 수용액 200ml에는 용질인 NaOH가 0.1몰만큼
녹아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 0.1몰을 몇 g인지까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단위 치환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분자량 구한 것과 용질이 0.1몰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사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0.1몰 분의 40g/몰을 하게 되면 몰끼리 지워지고, 아닌가? 잘못 구했네요. 40g/몰이니까 NaOH 1몰당 40g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얼마만큼 있는 거예요? 0.1몰만큼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게 되면 NaOH가 몇 g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몰이랑 몰이랑 지워지고 나오는 게 0.1 곱하기 40 해서 4g만큼의 NaOH가 지금 저 용액에는 녹아 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저도 헷갈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단위를 잘 써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단위가 맞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게 나왔나 안 나왔는지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계산하실 때 숫자만 쓰시지 마시고 단위도 쓰면서 좀 더블 체크하면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예문을 풀어보면요. 이 10%에 퍼센테이지로 알려주네. 그럼 얘는 뭘까요? 질량 퍼센트 농도겠죠? 이 친구의 정의는 용액의 질량 g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이거 사실 용액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질량 오염도 같은 경우는 용액이 아니라 용매란 말이에요. 즉 용매 더하기 용질인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질이잖아요. 그래서 용액은 이거 두 개 다 보겠다는 거고 용매는 용매만 보겠다는 거니까 이 정의 정확하게 안 외워두시면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 그 계산 자체 과정에서 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이번에는 질량 퍼센트 농도로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풀어봅시다 라는 거예요. 이 10%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있는데 이때 이것의 몰 농도를 구하여라. 또 똑같이 수산화 나트륨을 줬습니다. 그래서 NaOH가 1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20%인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 용액이 100g 있을 때 용질이 20g만큼 들어가 있는 친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용액이 100g당 용질은 20g만큼 녹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서 몰 농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몰 농도가 뭔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용액의 질량, 그 용질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단위를 각각 어쩌고 저쩌고 몰, 그리고 얘도 g에서 리터라고 하는 단위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바로 몰 농도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식의 계산이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용질 20g이라고 하는 걸 뭘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아까 전에 했던 과정을 거치면 돼요. 어떤 과정이냐? 우리가 NaOH의 분자량이 40g
40g펄 1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었죠. 근데 이번엔 g에서 몰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대로 이제 역산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20g만큼 들어가 있는데 얘가 몰로 표현하면 얼마만큼인 건가요? 40g/몰의 역산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몰로 단위치한 되네 해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이구나.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2분의 1몰이구나 라고 해서 0.5몰만큼이 되는 거구나 라고 쉽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질 20g은 용질 0.5몰에 해당한다 라고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용액 100g을 리터로 바꾸려면 밀도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밀도를 줬네요. 그래서 100g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계산을 거쳐야 되냐? 100g이라고 하는 것은 1.2g당 1리터다라고 하는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를 머리로 하는 게 좀 귀찮아서 계산기를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요게 대략 83.333 쭉 무한소수로 연결이 되더라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완성을 시켜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면 0.006몰 퍼 리터만큼 나오더라 라는 계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수용액 자체, 뭐 용액은 몇 g만큼 있고 몇 리터만큼 있고 하는 것도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용질이 몇 몰인 것도 계산하실 수 있고, 뭐 또 준 단위를 치환해서 바꿔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등등등 여러가지 종류의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요, 이러한 여러가지 계산 문제를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시면서 이제유에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봐야 되는 개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예시 문제들은 함께 알아봤으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또 테스트 문제 풀어보시면서 학습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좀 짧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양이 많긴 많으니까 항상 또 열심히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